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지만 한서연에게는 그저 차가운 어둠일 뿐이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동생. 서준의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맴돌았다. 수술만 성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5억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5억 원.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었다. 서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MC 중 한 명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빚을 갚고 이제 막 숨을 돌리려던 참이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처참할 정도로 비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지옥을 경험했다. 은행문은 차갑게 닫혔고 손을 내밀었던 지인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등을 돌렸다.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녀였지만 정작 가장 어두운 순간에는 기댈 곳 하나 없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서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떠올렸다. 아니, 그것은 카드라기보다 독이 든 성배에 가까웠다. 권태민, 진성그룹의 총수, 피도 눈물도 없는 기업 사냥꾼, M&A 시장의 폭군. 그를 수식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몇 번의 행사에서 그를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홀로 섬처럼 존재하던 남자.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과 주변을 압도하는 냉철한 아우라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친 짓이야. 그 남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기나 할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른 길이 없었다. 자존심 채면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서준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하고 값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다. 지난 시상식 때 협찬받았던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초췌한 얼굴을 애써 화장으로 가렸다. 입꼬리를 당겨 웃어보려 했지만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MC 한서연의 프로페셔치오나루한 미소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진성그룹 본사 빌딩은 서울의 중심부에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위압적인 건물은 마치 권태민 그 자신을 상징하는 듯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회전문을 통과했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최상층에 위치한 총수 비서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차려입은 비서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총수님께서는 예정에 없는 방문은 받지 않으십니다. 알아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에요. 단 5분이면 돼요. 제발 전달이라도 해주세요. 서연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도 비서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안 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바로 그때였다. 비서실 안쪽에 묵직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 권태민이었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권태민 총수님. 권태민의 걸음이 멈췄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얼굴에 닿자 아주 희미한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MC 한서연입니다. 정말 잠시만 시간을 내주실 수 없을까요? 권태민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가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권태민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사처럼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에 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3분. 그 이상은 안 돼.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를 따라 총수실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그의 이미지처럼 거대하고 차가웠다. 온통 흑백톤으로 꾸며진 공간에는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만이 유일한 장식품처럼 보였다. 권태민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입을 열었다. 용건이 뭐지? 진성그룹에 투자라도 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자선기금이라도 부탁하러 온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소가 섞여 있었다. 방송에서 웃음을 파는 직업을 가진 그녀를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음이 분명했다. 서연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굴욕감을 느낄 때가 아니었다. 돈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권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래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총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든지요. 뭐든지. 그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내게 필요한 건 없어. 돈명의 여자. 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야. 아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총수님 같은 분에게도 분명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무언가가. 서연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짰다. MC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필요를 파악했던 경험이 본능처럼 튀어나왔다. 예를 들면 귀찮은 맞선 자리라든가 결혼을 압박하는 집안 어른들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같은 거요. 권태민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전곡을 찔렀다는 신호였다. 실제로 그는 최근 할아버지인 권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골치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으니 그룹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이었다. 제가 그 방패막이가 되어드릴게요. 1년 안이 원하시는 기간 동안 총수님의 그림자처럼 연인처럼 혹은 그 무엇이든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식 석상에 함께 나가고 집안 어른들을 상대하고 귀찮은 여자들을 막아주는 역할.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파트너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 대가로 5억 원을 빌려주세요. 말을 마친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스스로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래였다.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였다. 권태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기나긴 침묵이 흐르고 서연의 심장이 절망으로 가라앉을 때쯤 그가 입을 열었다. 빌려주는 게 아니야.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절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결혼하지.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연인 행세는 시시해. 허점도 많고 확실한 게 좋아. 나와 결혼해. 계약 결혼으로. 기간은 1년. 1년 뒤에는 깨끗하게 이혼해주는 조건이다. 그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냉정하게 조건을 제시했다. 계약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지. 계약 기간 동안 넌 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부부관계는 포함되지 않아. 철저히 쇼윈도 부부로 사는 거다. 대외적으로 내 체면을 세우고 내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계약금을 지불하는 셈치지. 5억. 그리고 내 동생의 수술비와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진성그룹 의료재단에서 지원하겠다. 서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다. 단순히 돈을 받고 시간을 파는 것을 넘어 결혼이라니. 자신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던가.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서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의 입가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만족의 미소도 기쁨의 미소도 아니었다. 마치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의 잔인한 미소와 같았다. 현명한 선택이야. 한서연 씨, 내일부터 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MC가 아니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당장 법무팀에 연락해서 나와 한서연 씨의 혼인계약서를 준비하라고 해. 그리고 진성의료재단에 연락해서 VIP 병실과 최고의 의료팀을 준비시켜. 한서준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서울의 화려한 야경 아래 두 사람의 위험한 거래가 성립되었다. 한 명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차가운 계약을 맺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던 몇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파란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나왔을 때 서연은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환자의 의지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진성 의료재단 직원이 그녀를 부축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녀는 쉼없이 중얼거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서준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24시간 그를 돌봤다. 권태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실로 대단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죽음의 문턱에 선 동생의 생명은 살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자신이 치른 대가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 동생이 안정을 되찾은 것을 확인한 그날 오후 김 비서가 그녀를 찾아왔다. 한서연 씨, 이제 회장님 댁으로 가셔야 합니다. 총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댁. 그 단어는 서연에게 낯선 세계의 언어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계약을 이행할 시간이었다. 권태민의 집은 강북의 전통적인 부촌 평창동에 위치해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곳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잘 가꿔진 거대한 정원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3층짜리 저택. 마치 건축 잡지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유니폼을 입은 나이든 집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한서연 아가씨. 박 집사입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를 따라 여러 명의 사형인들이 일렬로 서서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그녀를 새로운 안주인으로 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온기 없는 기계적인 복종에 가까웠다. 서연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막 던져진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박 집사는 그녀를 2층의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다. 방 하나가 백화점 명품관 전체를 옮겨놓은 듯했다. 수백 벌의 옷과 신발 가방들이 질서전견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총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잠시 후 권태민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집에서조차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몸은 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다. 네, 덕분에 서준이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필요 없어. 계약의 일부일 뿐이니까. 그는 매정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신용카드 한 장을 올려놓았다. 한도 없는 카드다. 품위 유지에 필요한 거라면 뭐든 사도 좋아. 하지만 명심해. 내 모든 사용 내역은 내게 보고돼. 진성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에 먹칠하는 짓은 용납하지 않아. 그는 이어서 서류철 하나를 건넸다. 내 가족관계 친척들의 성향 주로 참석해야 할 모임 리스트다. 훑어봐. 그리고 다음 주 주말 본가에서 가족 식사가 있어. 널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자리다. 실수하지 않도록 해. 그는 용건을 마쳤다는 듯 뒤돌아섰다. 그는 그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듯 보였다. 서연은 그 차가운 태도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현실이었다. 이 화려하지만 차가운 집은 그녀의 새장이었다. 약속한 주말이 되었다. 서연은 권태민이 골라준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옷이었다. 긴장했나? 채워르래요. 옆자리에 앉은 권태민이 물었다. 조금요. 긴장할 것 없어. 넌 그냥 내 옆에서 미소만 짓고 있으면 돼.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특히 내 사촌 형인 권성훈 상무를 조심해.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인간이니까. 그의 경고는 그녀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권 회장의 본가는 평창동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거대한 한옥저택이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건물은 권씨 가문의 역사를 대변하는 듯했다. 대청마루에는 이미 열댓 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권태민이 서연의 허리를 감싸며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호기심, 경계심, 질투, 경멸. 서연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권태민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진성그룹의 창업주 권중원 회장이었다. 날카로운 눈매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형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래, 이 아가씨가 네가 말한 그 MC인가? 권 회장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배운 대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고개 들어보거라. 서연이 고개를 들자 권 회장은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뜯어보았다. 서연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잠시 후 권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줏대는 있어 보이는군. 좋다. 앉거라. 그의 허락이 떨어지자 친척들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두 사람을 맞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남자가 있었다. 권태민이 경고했던 사촌형 권성훈이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재수씨. 이야, 우리 태민이가 이런 미인을 어디서 만났을까? 형한테는 소개도 안 시켜주고.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서연에게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서연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의 바르게 손을 맞잡았다.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버님. 태민 씨가 워낙 바빠서요.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친척들은 교묘하게 그녀의 집안과 배경에 대해 떠보기 시작했다. 서연 씨는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신다고 했지? 한 숙모가 물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럼 동생이랑 둘이서만 지내는 건가 힘들었겠네. 동정하는 척하면서 그녀의 근본 없음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서연은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등장했다. 화려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 LK그룹의 외동딸 최유라였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양당당하게 들어와 권 회장에게 애교 섞인 인사를 건넸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태민 오빠 약혼한다는데 저를 빼놓으면 섭섭하죠. 그녀는 권태민의 옆자리가 비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곧 서연에게로 향했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MC 한서연 씨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화면에서는 좀 더 평범해 보였는데 명백한 도발이었다.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모두가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최유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서연의 옆으로 다가왔다.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텐데 잘 지내봐요 우리. 그렇게 말하며 몸을 돌리는 척하다가 그녀는 실수인 것처럼 와인잔을 기울여 붉은 와인을 서연의 아이보리색 원피스 위로 쏟아버렸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최유라는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통쾌함이 가득했다. 서연의 원피스는 붉은 와인으로 끔찍하게 얼룩졌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여기서 화를 내거나 당황하면 그녀만 우스워지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냅킨으로 옷을 닦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최유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유라씨.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요, 뭘. 그녀는 일부러라는 단어에 살짝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얼룩진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어머, 그런데 이 와인 자국 꼭 정열적인 꽃 같지 않아요. 덕분에 밋밋했던 제 옷에 포인트가 생겼네요. 역시 유라 씨의 안목은 탁월해요. 실수마저도 예술로 만드시네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서연은 굴욕적인 상황을 순식간에 유머러스한 해프닝으로 바꿔버렸다. 그녀의 재치 있는 대응에 최유라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권 회장이 허허하고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몇몇 친척들도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다. 권태민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울거나 당황하며 자리를 망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장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의연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옷에 얼룩을 가려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특히 최유라가 경악했다. 옷이 젖어서 춥겠군. 안에 들어가서 갈아입고 와. 그는 나지막이 말하며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그의 손길에서 아주 희미한 온기가 전해졌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그녀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할까? 침묵을 깬 것은 권태민이었다. 오늘 잘했어. 칭찬에 인색한 그가 건넨 짧은 한마디였다. 계약 조건에 포함된 일이잖아요. 총수님의 체면을 지키는 것. 서효연은 애써 덤덤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심장이 아주 조금쯤 다르게 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권태민의 저택에 흐르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집은 거대하고 조용했으며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권태민 또한 예전처럼 과묵하고 냉정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이 이 집의 이방인이나 투명인간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날 밤 그의 재킷에서 느껴졌던 희미한 온기와 잘했어라는 짤막한 칭찬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낮 시간 대부분을 저택의 서재에서 보냈다. 권태민이 건네준 자료들을 읽고 진성그룹과 관련된 기사들을 꼼꼼히 스크랩하며 계약상의 아내 역할을 수야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재는 저택에서 가장 인간적인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고 다른 한쪽에는 클래식 LP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취향이었다. 서연은 조금씩 권태민이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극단적으로 효율을 중시했고 감정적인 소모를 병적으로 싫어했다. 아침은 항상 6시에 시작되었고 식사는 15분을 넘기지 않았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하지만 그 완벽하게 짜인 일상 속에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서연은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던 그녀는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권태민의 침실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의 방은 서연의 방 바로 맞은편에 있었다. 무세운 일이지. 혹시 몸이 안 좋은 건가 싶어 걱정이 된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는 분명 고통의 찬소리였다. 망설이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고 살짝 열었다. 달빛이 비치는 어두운 방 거대한 침대 위에서 권태민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땀에 흠뻑 젖은 채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있었다. 안 돼. 가지마. 어머니. 그는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평소의 냉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절박하게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연약한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욕실로가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왔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았다. 차가운 감촉에 놀란 듯 그의 몸부림이 잠시 멎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악몽에서 막 깨어난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았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린 것은 경계심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깊은 슬픔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의존감이었다. 누구? 그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나예요. 괜찮아요. 그냥 꿈이에요. 서연은 부드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서연은 한동안 그의 곁을 지키다 조용히 방을 나왔다. 복도에 선 그녀는 가쁘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다. 오늘 밤 그녀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본 것 같았다.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차가운 표면 아래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깊은 상처와 슬픔이 숨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한 권태민은 평소와 똑같았다. 그는 밤사이의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서연은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 며칠 후 진성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자선 파티 날이 다가왔다.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이 행사는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다. 그리고 서연은 권태민의 아내로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야 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얼굴이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파티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경고했다. 알고 있어요. 대본도 다 외웠는걸요. 서연은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번 행사의 일부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었다.
MC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활용하려는 권태민의 계산이었다. 파티장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아름다운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서연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권태민의 파트너로 서 있는 그녀에게 쏟아지는 시선은 예전과 차원이 달랐다. 그녀는 권태민과 함께 무대 위로 올라섰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능숙하게 행사를 이끌어갔다. 그녀의 전문적인 진행 솜씨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분위기는 순조롭게 무르익었다. 권태민은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는 질의응답 시간에 터졌다. 최유라가 꾸민 짓이 분명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 씨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우한 아이들을 돕는 자선 행사를 진행하는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서연 씨가 과거 가족의 빚을 외면하고 오직 돈을 위해 권태민 총수와 계약 결혼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서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내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하객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명백한 인신공격이었다. 최유라는 객석 한쪽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옆에선 권태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살짝 잡으며 제지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솔직한 질문 감사합니다, 기자님. 그녀는 마이크를 고쳐잡고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집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픈 동생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는 제가 겪었던 그 절망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눔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물으셨죠? 저는 누구보다 간절하게 나눔의 가치를 믿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저처럼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제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며 객석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서준을 생각하며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장내를 가득 채웠다. 악의적인 질문은 그녀의 진심 앞에서 힘을 잃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전광판에 표시된 기부금 액수가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권 회장은 객석 가장 앞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권태민은 옆에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눈물을 삼키며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그 순간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그녀의 등 뒤에서 떨리는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였다. 서연은 테라스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그때 권태민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감정이 실려 있었다. 존중, 그리고 감탄. 고마워요.
아니, 내가 고맙다. 당신 덕분에 행사는 역대 최고로 성공했으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전혀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날 밤 고마웠어. 서연은 그가 악몽을 꾸던 그날 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별 말씀을요. 그냥 잠꼬대가 심하시길래.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빙하가 달빛 아래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의 계약관계 아래 진짜 감정의 싹이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었다. 득로이, 토이세비에티앱 층상하이베이저, 중본 자선 파티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한서연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대중들은 그녀를 더 이상 권태민의 미스터리한 아내가 아닌 지성과 미모, 따뜻한 마음씨까지 갖춘 진정한 명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사까지 솔직하게 드러낸 연설은 오히려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팬클럽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을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서울의 한 고급 프라이빗 바에 어두운 조명 아래 최유라와 권성훈이 마주 앉아 있었다. 최유라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이제는 사람들이 나보고 속 좁은 악녀래. 내가 아니라 걔가 피해자인 것처럼. 진정해, 유라씨.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야. 권성훈은 짐짓 부드럽게 그녀를 달랬지만 그의 눈에도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한서연의 등장은 그의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게 했다. 권태민은 할아버지의 신임을 더욱 얻게 되었고 주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진정하게 생겼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저 여자가 진성그룹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오빠는 괜찮아. 저 계집애 때문에 태민이 입지만 더 단단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잖소. 권성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여론이 좋다고 그럼 더러운 진실을 터뜨렸을 때 충격은 더 크겠지. 대중이란 원래 배신감에 더 열광하는 법이거든. 깨끗한 이미지에 흙탕물을 튀겨줘야 제맛이지.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물론 이제부터 시작이야. 권성훈은 최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먼저 권성훈은 그룹 내 자신의 라인을 이용해 재무팀에서 권태민의 개인 자금 흐름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한서연에게 흘러들어간 5억 원의 출처와 명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최유라는 국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파파라치와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한서연의 과거 그녀의 주변 인물들, 심지어는 그녀의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들의 거미줄은 소리 없이 하지만 촘촘하게 한서연의 주위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서여연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의 일상은 평온했다. 오전에 서준의 병문안을 다녀오고 오후에는 서재에서 다음 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권태민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는 식사 시간에 그녀에게 회사 일을 묻기도 했고 그녀가 진행하는 행사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가 악몽을 꾸는 날이면 그녀는 말없이 그의 방에 들어가 젖은 수건을 갈아주었고 그는 다음 날 아침이면 그녀가 좋아하는 원두로 직접 커피를 내려주었다. 두 사람은 계약 조항에 없는 그들만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다른 재벌가 부인들과의 티타임 자리에서였다. 한 부인이 교묘하게 비꼬는 투로 말했다. 서연 씨는 정말 신데렐라 같아.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한 번에 신분 상승을 했으니. 비결이 뭐예요? 역시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 하나.
다른 모임에서는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글쎄, 듣자 하니 권총수 만나기 전에 빚이 어마어마했다던데. 어떻게 한 번에 그 큰 돈을 다 갚았을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인데. 처음에는 그저 시기심에서 비롯된 가시집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자 서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서준의 병원에서 일어났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기자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한서연 씨,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MC 시절 동료들에게 들었는데 한서연 씨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권태민 총수를 만나기 직전의 말입니다. 그의 질문은 무례하고 집요했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대답을 피하고 자리를 벗어났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취재가 아니었다. 명백히 그녀를 노린 함정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을 오갈 때,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항상 같은 검은색 세단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떨고만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권태민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계약서 뒤에 숨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반격해야 했다. 배우민은 누구일까? 최유라 아니면 권성훈 상무.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 어쩌면 두 사람 모두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무대 경험과 사람을 상대하며 익힌 노하우가 그녀의 무기였다. 먼저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검은색 세단의 사진을 찍었다. 쇼윈도에 비친 모습을 휴대폰으로 교묘하게 촬영했다. 그리고는 MC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교통 전문 리포터에게 연락해 차 번호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다. 리포터가 알려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그 차량은 최유라가 고용한 사립탐정사무소 소유의 차량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접근했던 기자의 신원을 파악했다. 그녀는 방송국 동료들에게 수소문했고 그가 돈만 주면 뭐든지 쓰는 업계에서 평판이 더럽기로 유명한 타블로이드 전문 기자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최유라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자신의 뒤를 캐고 그 정보를 타블로이드 기자에게 넘겨 스캔들을 터뜨리려는 계획.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하지만 권성훈의 움직임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서연은 그 부분은 자신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임을 깨달았다. 태민 씨에게 말해야 할까? 그녀는 수없이 고민했다.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그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성그룹의 경영권과도 연관될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다. 미행 차량의 사진, 타블로이드 기자의 신상 정보,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악의적인 소문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했다. 자료들을 보고 있자니 분노보다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다. 그녀는 그저 동생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절박함을 추악한 거래로 몰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권태민이 들어왔다. 그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온 듯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뭐야?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과 스스로 조사해서 알아낸 사실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권태민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섬뜩할 정도의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이 모든 설명을 마쳤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권태민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녀가 정리해놓은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숨길 수 없었다. 그것은 서연을 향한 질책이 아니었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 대한,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서 비롯된 분노였다. 혼자서 여기까지 알아냈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연약한 온실 속 화초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담하고 치밀하게 움직였을 줄은 몰랐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권태민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마.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두 사람의 문제고 진성그룹의 문제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웠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그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거대한 음모의 거미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 거미줄을 향한 날카로운 방역이 시작될 참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중심에 선 권태민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건넨 자료들을 말없이 넘겨보았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그의 턱선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상황 파악은 끝났어요. 그는 마침내 서류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은 오히려 서연을 떨리게 했다. 이제부터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요. 하지만 혼자서 이만큼 해낸 건 대단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쟁이야. 당신을 내 뒤에 숨게 하려는 게 아니야. 함께 싸우자는 거지. 당신은 이제 내 파트너니까. 파트너.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곁에 서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해졌다. 권태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인터폰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몇 분 후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김 비서는 서재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굳은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총수님?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이건 비상 상황이다. 권태민은 서연이 모은 자료들을 김 비서에게 건네며 권성훈 상무와 최유라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비서는 보고를 듣는 내내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김 비서 자네는 권성훈 상무의 모든 것을 파헤쳐 최근 접촉한 인물회사 내부에서의 움직임 자금 흐름, 컴퓨터 접속 기록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자원을 사용해 보안팀에도 협조를 구해 단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쥐도 새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씨, 그의 시선이 다시 서연에게 향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줘. 그들이 당신을 계속 감시하게 만들어 방심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 이사들 부인들 모임이나 사격의 행사에 참석해서 권성훈 상무에 대한 평판이나 최근 이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해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그는 그녀에게 위험한 임무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날 이후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온했다. 서연은 여전히 사교 모임에 얼굴을 비추고 병원을 오갔다. 권태민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화술로 이사 부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수집했다. 요즘 권 상무님이 부쩍 의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소해 보이는 대화의 조각들이 모여 거대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김 비서의 조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권성우는 최근 진성그룹의 오랜 경쟁사인 태영물산의 고위 임원과 수차례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의 개인 컴퓨터에서는 암호화된 파일이 발견되었다. 보안팀 최고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며칠 밤낮으로 매달린 끝에 마침내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권태민의 사무실에 있던 세 사람은 모두 숨을 죽였다. 파일 안에는 진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극비리에 추진 중이던 프로젝트 오메가의 핵심 기술 자료와 사업 계획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태민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이 미친 자식이. 권성훈의 계획은 단순히 한서연에게 망신을 주고 권태민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수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첫째, 주주총회 직전에 한서연과의 계약 결혼 스캔들을 터뜨려 권태민의 도덕성과 판단력에 치명타를 입힌다. 둘째, 동시에 경쟁사인 태영물산이 프로젝트 오메가와 유사한 신사업 계획을 발표하게 만들어 진성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무력화시키고 권태민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킨다. 셋째, 이 모든 혼란을 빌미로 주주총회에서 권태민에 대한 불신임만을 상정하고 자신이 그 대안임을 내세워 경영권을 찬탈한다. 그것은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반역이었다. 주주총회는 불과 사흘 뒤입니다. 김 비서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지금 당장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고 권성훈 상무를 해임해야 합니다. 아니, 권태민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놈들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태영물산과의 커넥션은 부인하고 한서연 씨 문제만 물고 늘어지겠지. 진흙탕 싸움이 될 뿐이야. 여론은 오히려 더 자극적인 스캔들에만 관심을 가질 거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함정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다. 총수님, 놈들이 판을 벌이게 그냥 둬. 주주총회 그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거야. 가장 화려하고 가장 처참하게. 그의 눈은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날 밤부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사흘 동안 권태민의 펜트하우스는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거실의 화이트보드는 권성훈의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방역 계획으로 가득 찼다. 권태민은 법무팀과 함께 권성훈의 배임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들을 정리하고 방역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김 비서는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움직여 주주총회 당일의 동선과 비상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한서연 씨, 그날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내 옆에 서게 될 거야. 놈들은 당신을 가장 먼저 공격하겠지. 당신을 무너뜨려서 나를 흔들려고 할 테니까 알고 있어요. 그때 내가 신호를 주면 당신이 마이크를 잡아. 당신의 무대는 바로 거기야.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진심으로 상황을 반전시켜줘. 당신은 할 수 있어. 그것은 엄청난 부담이었지만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 권태민과 함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신의 연설문을 쓰고 다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한 남자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사흘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준비. 그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계약으로 맺어진 쇼윈도 부부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로 단단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다. 서연은 단정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었다. 권태민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들처럼. 준비됐나, 한서연 씨? 권태민이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그녀의 대답에 권태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제는 권 부인이라고 불러주세요. 당신의 파트셔잖아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권태민의 입가에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가자 부인. 이제 쇼를 시작할 시간이야. 두 사람은 굳게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폭풍의 눈을 향해 함께 걸어 나갔다. 농위 티란치엔 퀴틴 증사오 세바더우 나이베이자 증사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이 들어찬 공간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매년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였지만 올해는 유독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최근 급부상한 총수 부부에 대한 관심과 경영권을 둘러싼 미묘한 파벌 싸움의 기류가 더해졌기 때문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태민과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굳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 모습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쏠렸고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들은 마치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권성훈과 최유라의 얼굴에 냉소가 스쳤다. 저 가증스러운 쇼도 오늘로 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주주총회는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었다. 재무보고, 영업실적 발표, 그리고 권태민의 향후 사업 계획 브리핑. 그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완벽한 데이터로 진성그룹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장내의 분위기는 잠시 안정되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예정된 안건들이 모두 끝나고 임시의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하려는 순간이었다. 의장님 잠시만요. 권성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주주 여러분과 진성그룹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대하고도 불미스러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권태민은 예상했다는 듯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그룹을 이끌고 있는 권태민 총수의 도덕성과 리더십에 관한 것입니다. 권성훈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높이 쳐들었다. 여러분, 지금 총수 옆에 서 있는 한서연 씨가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띄워졌다. 한서연의 초라했던 과거 사진들, 그녀의 가족 부채 내역, 그리고 권성훈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혼인계약서의 초안 일부가 나타났다. 계약기간 1년, 계약금 5억 원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선명하게 보였다.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저게 사실인가? 총수가 돈으로 아내를 샀다는 건가? 이런 사람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어. 없어. 고성이 오갔다. 권성훈은 이 순간을 만끽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최유라가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민 오빠를 위해 그리고 진성그룹을 위해 침묵했습니다. 저 여자는 태민 오빠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저런 사기꾼에게 저희 집안과 진성그룹이 농락당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연기는 완벽했다.
이제 권태민은 유능한 경영인이 아닌 여자에게 소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판단력 없는 남자가 되었고, 한서연은 희대의 사기꾼이자 꽃뱀으로 낙인 찍혔다. 모든 것이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권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고, 이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 권성훈이 불신임안을 상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 권태민이 옆에 선 서연의 손을 살짝 쥐었다. 약속된 신호였다. 한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연단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장에 장내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모두가 저 파렴치한 여자가 무슨 변명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네, 맞습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권성훈 상무님이 말씀하신 것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저와 권태민 총수 사이에는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아픈 동생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권태민 총수는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돈으로 저를 산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명확한 경계 안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몇몇 주주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야기해야 할 더러운 계약은 따로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녀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최유라가 고용한 사립탐정의 사진과 그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이어서 악질 타블로이드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이것이 과연 회사를 걱정하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것은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기 위한 비열한 음모이며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이 연단에서 내려오자마자 권태민이 그 자리에 섰다. 그는 더 이상 아내의 개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제 아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업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은 다시 한번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권성훈이 경쟁사인 태영물산의 임원과 비밀리에 만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이었다.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권성훈 상무, 이게 누군지 알아보겠나? 권성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음모. 권태민은 차갑게 비웃었다. 그럼 이것도 음모인가? 다음 화면에는 권성훈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프로젝트 오메가의 기밀 유출 증거 자료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의 배임 행각을 증명하는 이메일과 자금 흐름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장내는 이제 경악을 넘어 분노로 들끓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권태민을 비난하던 주주들은 이제 권성훈을 향해 야유와 욕설을 퍼부었다. 저런 역적 같은 놈 당장 끌어내. 모든 상황이 180도 뒤집혔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권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보안팀은 뭘 하는가? 저 역적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권성훈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무기력하게 끌려나갔다. 최유라 역시 공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함께 연행되었다. 권태민은 소란이 정리된 후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권성훈 상무를 이사직에서 영구 제명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동의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동의안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찬성과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권태민은 단상 위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역경을 이겨낸 전우애와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핥히고 간 자리,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함께 서 있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세상은 온통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진성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권성훈과 최유라는 배임 명예훼손, 불법 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것은 차가운 쇠창살과 대중의 경멸뿐이었다. 반면 권태민과 한서연은 세간의 영웅이 되었다. 권태민은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결단력 있는 리더로, 한서연은 지혜와 용기로 남편을 돕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낸 현명한 여성으로 칭송받았다.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이제 세기의 로맨스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하지만 정작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두 사람은 모든 소란이 잦아든 후 평창동 저택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준은 성공적으로 회복하여 마침내 퇴원했다. 건강을 되찾은 그는 예전의 밝고 쾌활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는 누나의 집, 즉 권태민의 저택에 머물며 요양하고 있었다. 매형,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리사 아저씨 솜씨가 장난 아니네요. 서준은 식탁에 앉아 깨 눈 감추듯 음식을 먹어치우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권태민을 어색해하기는커녕 처음 본 날부터 매형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따랐다. 그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은 저택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권태민은 그런 서준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는 원래 아이나 젊은이들을 대하는 법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준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준의 활기찬 에너지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서연은 두 남자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동생의 건강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지금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권태민과의 관계였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은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권성훈과 최유라라는 공동의 적은 사라졌고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부부 행세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계약 기간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지만 사실상 그들의 계약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두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계약대로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날 밤 서준이 잠든 후 서연은 권태민의 서재를 찾아갔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어쩐지 조금 외로워 보였다. 할 말 있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권태민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권태민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다. 처음 당신에게 받았던 돈이에요. 5억 원.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은 생활비까지 전부 모았어요. 물론 당신이 서준이를 위해 써준 병원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 돈은 제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을게요. 그녀는 빚을 청산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일지도 몰랐다. 권태민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도 우리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라고 생각해. 아까란다. 당신이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야.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깊은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연, 당신은 나한테서 뭘 원하지? 그의 질문에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녀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자신의 진심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때 권태민이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나는 당신을 원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계약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냥 권태민이라는 남자로서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원해.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내 아내로서, 내 가족으로서.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진솔하고 묵직하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인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처음에는 동생을 살리기 위한 절박함이었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은 이 차갑고 외로운 남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싶었고 그의 미소를 보고 싶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권태민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그의 품에서 서연은 비로소 모든 불안과 슬픔을 내려놓고 안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 서약을 했다. 화려한 하객도 시끄러운 플래시도 없었다. 오직 서준과 권태민의 할아버지인 권 회장만이 그들의 증인이 되어주었다. 이제 정말 내 손주 며느리가 되었구나. 권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따뜻하게 웃었다. 서연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권태민의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자신을 팔아야 했던 비련의 여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로 운명을 개척하고 진정한 사랑을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진성그룹의 안주인이자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었다. 계약서의 잉크가 아닌 서로의 마음속에 새겨진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하우문 부인이 된 것이다.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아래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되었던 인연은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뜨거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있었다.